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정박입니다. 네, 세 명의 정씨들이 이렇게 모여서 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너무나 잘 어울리지만 나머지 두 명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책을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이 엄청 많으시던데요. 정박님은 어떻게 그렇게 팬이 많아요? 저는 안티밖에 없는데. 무슨 다 도토리 기책이죠 뭐. 아니, 진짜 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 맨날 그 돈 보내는 사람 누구예요? 후원, 네. 진짜 너무 궁금해. 많은 그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네. 네, 진짜. 뭐 아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 모르죠. 아니에요, 와이프?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왼쪽 주머니로 주머니.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물어봐야겠다. 네. 그분들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막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보내. 5만 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본 것 같은데 3만 원이었나? 어쨌든 예, 진짜 동생 1분 그리고 네. 뭐 BBC 라디오, 네, 맞아요. 그리고 해기동 라이온스, 해기 라이온스 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 그러니까요. 이름으로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걸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후원들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어볼 책이 이제 8번째 시간, 8번째 책인데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정박님. 네, 오늘은 이제 우리의 고전, 네. 우리 고전 중에서 외국인 학자들이 한국의 문학 중에서 가장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 아니 세계적 수준 이상이다라고 극찬하는 책. 그런 책이 있습니까? 네, 구운몽입니다. 구운몽. 네. 언어 영역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네. 네네. 그렇죠. 교과서에 저도 읽었고 구운몽이 9구자죠? 네, 9구자의 구름문자입니까? 맞습니다. 꿈몽. 그렇죠. 야, 됐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꿈 얘기인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네. 9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일종의 완전한 아. 걸 뜻하는 거죠. 십진법에서 9라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뭐 바둑도 9단이다, 그러네. 정치 9단이다 이러죠. 9라는 게 완전하다, 거의 신의 영역에 음. 갔다 이렇게 설정할 때 9가 되고요. 음. 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사람의 삶을 구름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생이라는 것은 뭐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해가지고 뭐 서선대사가 주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사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 그래서 운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운이라는 것은 9개의 삶이, 9명의 삶이 어떤 꿈과 같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제목이. 네. 그럼 그 9명이라기보단 그 9이 상징하는 건 이제 모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모든 욕망을 대표한다, 모든 어. 인간의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누가 쓴지는 우리 정민여도 아실 것 같은데. 김만중님. 김만중. 네, 맞아요. 서포 김만중.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외웠죠 우리가. 정말 뭐 서포 만필 이걸로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서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포는 제가 한자까지 못 봤는데 서쪽 포구라는 뜻으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한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은. 서포 김만중. 김만중. 예. 김만중이 쓴 이게 저 한글 소설입니까? 한자로 된 소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소설.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네. 귀향살이를 갔다가 네. 하룻밤에 다 지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그건 조금 신화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한문을 먼저 써서 한글로 번역했는지 한글로 썼다가 한문으로 번역했는지 이건 좀 계속 학자들마다 학설이 엇갈리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한글 소설이라고 배웠죠. 최초의 한글 네. 소설. 최초에는 아니고 최초는 아니에요? 뭐더라? 최초는 뭐지?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그것도 최초의 한글 최초의 소설이. 한글. 홍길동?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홍길동이 더 먼저예요. 이거 구운몽보다. 그렇죠. 홍길동을 지은 허균은 선조 때 광해군 이때 사람이고 네네네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장희빈 숙종 때 사람이죠. 네, 김만중은. 그러니까 이 소설을 지은 연대가
1688년인가 7년인가 곧 17세기 말이었죠.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실학자인 거죠? 아니 실학자는 아니고 다 들리는구나. 막 던지. 아니요. 아까까지 맞았어요. 홍길동까지. 그렇죠. 금호 신화가 그 김시습이죠. 김시습이고. 이게 최초의 그럼 한자 소설인가요? 최초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문 소설. 네. 금호 신화. 음. 이게 딱 우리가 다 최초에 뭐 이거 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3대 양반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가 지금 말씀한 김시습의 금호신화, 허균, 홍길동전 그리고 김만중의 그 사시남정기나 구운몽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시남정기는 조심하세요. 요즘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던데. 그 양반들은 왜 사시남정기야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시남정기가 근데 무슨 내용이죠? 바로 숙종의 애정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죠. 인현왕후와 장희빈과 맞다. 그 어진 부인 사시가 그 간교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네. 참 고생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숙종이 지금 장희빈의 꼬임에 빠져서 지금 어진 왕비를 패하고 지금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걸 우회적으로 담은 소설이었죠. 골무랑 뭐 실 바늘 요걸로 한 그 소설이 뭐 있죠? 이거는 그게 소설이라기보다 우이체 이제 네. 그런데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귀중치로 쟁농기라고 하죠. 아 귀중치로 맞아. 이거는 그게 뭐예요? 그 드라마 아니고 왜 장희빈에서 막 그 인형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요. 저 소설 중에 이게 각자 의인화를 시켜서 골무랑 네네네. 뭐 바늘, 그다음 실 아. 이런 애들을 의인화 시켜서 네. 걔네끼리 서로 네, 대화 나누고. 네. 네네네네. 아 거기에 규중치로 쟁농기. 규중치로 쟁농기. 쟁농기, 예. 아 맞아.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 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일종의 뭐 에세이 형식인데 좀 일종의 뭐 문학 형식이라고 보면 되죠. 네네네네. 고대의 어떤 고전의 문학 형식이죠. 아 네. 맞아요. 아 참 기억이 나네. 그 구운몽이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어떤 삶이 이제 어떤 꿈 같은 거에 이제 비유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지은 사람은 네. 약간 그 뭐 노장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네. 이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치면 가장 명문 가문의 네. 가장 우리 사회에 치면 가장 명문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 집안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자기 형님이 국왕의 장인이 되었거든요. 국왕의 장인이요? 예, 애초 숙종이 애초에 첫 맞아들인 왕비가 인경왕후거든요. 네. 그 인경왕후가 바로 그 김만중의 조카 딸이에요. 오. 사실 로얄 패밀리죠. 그렇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집안이 대대로 명문 가문이라 가지고 네. 정조부가 그 유명한 사계 김장생이라고 아주 학문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 전체를 통틀어도 유학에 그 서원에 배양될 만큼 아주 실력 있는 김장생이요? 예예. 뭐 예학과 부학으로 유명했고 또 이 사람이 종조부라고 하죠. 할아버지 형제분이 있잖아요. 네. 종조부가 그 유명한 신독제 김집이라고 이 김집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17세기 때 당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요즘 치면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이 있을 때 산당 한 당이 있는데 산당의 영수예요. 산당. 산당이 뭐냐면 결국 직업으로 치면 우리 영진 씨가 나온 고향 있지 않습니까? 대전 대덕구. 네. 거기가 해덕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근거지로 해가지고 네. 당시 이제 조선 정치권의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산당이에요. 그 산당의 영수가 바로 이 사람의 종조부예요. 김만중의 종조부 김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김집이 뭘로 유명하냐면 바로 이 김집 문화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송시열이 나왔습니다. 송시열. 네, 그 유명한 송시열이 바로 다 이런 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산당이라는 게 주로 충청도 해덕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로 이제 정권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죠. 약간 개혁적이면서 당시로는 좀 소장파들.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근데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 이름을. 나만 모르는 건가? 아 산당. 네네. 죽어야 산당. 괜당이라고 제주도는 있죠. 당시 산당에 반대되는 세력은 한당이라고 네. 강북이죠. 네. 요즘은 이제 강북이 강남에 떨어지지만 예전에는 서울이라고 하면 네, 사대문화 네. 강북이죠. 강남은 네. 아예 뭐 서울에 치지도 않았는데 바로 강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김육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동법을 제창한 사람. 아 대동법. 바로 그 김육이죠. 아니 그럼 우리가 왜 흔히 알고 있는 그 파벌들이 쭉 있잖아요. 네. 뭐 노론소론. 그렇죠. 노론소론 뭐. 그 노론소론은 바로 이제 이 산당에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요? 아, 산당에서 먼저예요? 산당이 이제 본래 서인 계열이고 이 서인 북인 뭐 이렇게 한당 있잖아요. 남인. 예, 그렇죠. 근데 한당 산당은 다 크게 보면 네. 이제 노론 계열, 그 서인 계열로 볼 수 있죠. 음. 근데 거기서 결국 이제 한당이
김육이 대동법을 제청한 게 된 거죠. 대동법이야말로 이제 흔히 우리가 공납이라 해서 지방에 네네. 특선물을 바치는데 그게 백성들이 아주 원성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예, 예. 살로 통일하자. 이게 아주 살, 개혁적인 쌀 해보세요. 쌀. 쌀. 아, 그러니까 고대동법. 예, 조선시대 이제 3대 개혁 정책 하면 첫 번째가 고려말 조선초에 만들어졌던 과전법. 조준이라든지 과전법. 정도전에서 토지 제도를 이제 바꾸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 토지 제도를 정비한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김육의 대동법이고 세 번째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 네네. 예, 그게 서원 철폐 정책. 이 3대 개인데 그 당시 하여튼 그런 어떤 대립들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산당의 영수의 집안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로얄 패밀리인데 사실 이런 불교책을 쓰고 그죠? 이런 이게 불교책이에요? 아니 불교적인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스님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건 맞죠. 지금도 의문이라고 많이 하죠, 사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유교에 완전히 푹 빠져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정점에 서 있을 사람이 불교에 관련이 많은 것 같은 책을 썼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점이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의 삶하고 연결해서 네. 살펴보면 자 이분이 로얄 패밀리고 이렇게 딱 그 어린 시절에 또 재밌는 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 병자호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병자호란 때 자결을 하는 거예요. 아. 청나라에 짓밟히고 이래서 더 이상 자결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가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복자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를 못 보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집안은 좋지만 그렇죠. 호르머니 밑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형제가 독학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큰형은 네. 국왕의 정말 장인이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도 그만큼 이제 큰 벼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배운 대로 꼬장꼬장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숙종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배 같구나. 그렇죠. 숙종 앞에서 어떤 할 말을 했냐면 당시 숙종이 네. 그 장희빈에 푹 빠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희빈 모친이 애인이 있었어요. 장희빈의 엄마가 사귀는 애인이 있었는데 네. 장희빈 엄마가요? 네. 장희빈 엄마는 나이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돈 있으면 뭐 그 당시에도 어. 돈 있으면 애인 두는 거야 뭐. 우리 정민현님의 워너비 3. 그래서 또 조사석이라는 애인을 두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네. 장희빈이 또 숙종에게 전달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이 승진을 벼슬기를 열어주니까 네. 딱 만나가지고 국왕 앞에서 이게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하니까 국왕이 이게 감히 나 인사권을 고유한 나의 인사권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바로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3번이나 유배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유배지 남해에서 마지막 유배지 남해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숙종 때가 왕권이 제일 셀 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숙종이 이제 당시 황국 정치를 해가지고 네. 요즘 치면 정권 교체를 한 번씩 그냥 확 해버리는 거죠. 남인을 네. 어느 날 집권당을 줬다가 갑자기 남인을 썰어버리고 또 노론을 집권당을 줬다가 그런 식의 막 황국 정치라고 하죠. 네, 그런 네. 정치를 통해서 왕권을 신하들을 쥐었다 폈다 한 거죠. 쥐락펴락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네. 정말 벼슬길에 뭐 풍파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몸으로 겪고 그러다 보니 호르몬이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벼슬길에 올랐지만 안정적인 벼슬이 안 되고 맨날 뭐 유배가고 불안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차라리 벼슬을 하지 말고 네. 정말 초에 묻혀서 학문을 닦는 고고한 은자로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해안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책을 쓴 게 이 구운몽이군요. 그렇죠. 네. 그 보통 그 유배 문학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 유배지 가면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제 맨날 뭐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네. 그래서 유배지에서 나온 책들도 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송강정철 가사문학을 배웠지만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결국 그 유배지에서 유배지에서 임금을 임금을 향해, 그리면서 네. 우리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죠. 충신이 사모한다 주인이죠. 임금을 사모하는 그런 글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죠. 뭐 당시 이제 조선시대 전반을 쭉 살펴보면 그런 그 말씀대로 유배지에서 문학이 피어나고 네네네. 유배지에서 학문이 피어나죠. 대표적으로 유배지 생활 21년 했던 정약용 선생이 몽민심서, 경세일포, 험음신서를 다 유배지에서 만들었고 21년을 유배지에 있었어요? 네. 거의 뭐 우리 조상인데. 정약용이 네, 정약용의 맞습니다. 후예예요. 맞아요. 진짜로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 진짜로요. 그 고물의 정. 그 고물의 정자를 쓴다고? 네 맞아요. 근데 고물의 정자 쓴다고 다 본이 갔나? 그냥 그렇게 봐요. 그게 별로 없어요. 고물의 정자 쓰는 사람이 그렇죠 없죠. 맞습니다. 그게 별로 없어요.
단일본으로 보통 다들 보죠. 뭐. 예, 파가 아. 이제 여러 파가 있고 실제로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 나라 정자는 좀 많은데. 예, 정나라 정자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문의 적은 영일전시도 진짜 있고, 예. 없어요. 그냥 그 한자 모르는 사람들 그냥 정시하고 싶은 사람들 쉽게 쓰라고 난 그거 하나 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수 있게끔 정해고. 지금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저기 그 유배문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MBC 파업한 네.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책을 그렇게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들 지금 뭐 유배까진 몰라도 하여튼 이상한 데 처박혀갖고 네, 그렇죠. 책상 하나 딸랑 주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뭐 PD 기자 이랬던 사람들이 앉아갖고 그냥 책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지금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책들이 지금 출판된 것도 여러 권 있고. 그렇죠. 본래 유배문학, 망명문학 이런 네. 데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본인들도 그걸 유배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도 왜 그 감옥 들어가서 책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소설가 그 어머니를 쓴 막심 고리키 같은 경우가 네. 그랬나요? 감옥이 대학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음. 우리도 실제로 속담이 감옥을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큰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옥 생활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맞아요. 나름 자기 자신을 많이 가다듬었다 이렇게 해고를 했죠. 그분도 유시민 씨도 아 그렇죠. 감옥에서 그거 그 상소 썼잖아요. 이웃이라는 예, 명문을 예, 예, 썼죠. 예, 예. 네.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쓴 분. 신영복 선생도 네,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네. 현대판 유배문학도 많네요. 네. 우리도 갑시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그렇게 한 1, 2년 그러니까 생활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맞아. 세상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게 네. 그 대표적인 게 75년에 감옥에 갔던 이제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는 네. 그 75년부터 이제 독방에 소감됐거든요. 그래서 79년 12.16 이후 박정희 피격 이후로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4, 5년 이렇게 독방을 살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좀 그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거든요. 그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겠지. 이게 독방은 안 가야 돼. 그러면 다 같이 생활하는. 그렇지 않. 뭘로 가실래요 감옥에? 저는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굳이 뭐 간동법도 폐지됐는데 할 일이 있다면 전 정치범이죠. 사상범. 정치범. 그럼. 사상범. 이건 제 답인데요. 예전에 이제 운동하시던 선배들이 감옥을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옥에 갔는데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네. 이제 통방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통방?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아, 네. 우리가 서로 대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냥 벽 두드리고 네네. 큰 소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교도관들 입장에서 이 질서 유지가 힘들잖아요. 나름 교도소의 기강도 힘들고 하니까 어떻게 해줬냐면 나중에 네. 그냥 문을 열어주고 같이 가서 스터디해라고. 아 그래서 진짜요? 예, 감옥방에 한 방에 가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저 그 누구죠? 왜 걱정 말아요 그대 부르신 네, 그분 네 전인권. 전인권 씨. 네, 네. 그분이 감옥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그 뭐 좀 어린 친구들이 뭐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감옥에서 이렇게 노래를 또 버트러지게 불러주시면 그 감옥 전체가 막 눈물바다가 되고 네, 전인권 씨 굉장히 인기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몇 번 갔다 오셨잖아요. 왜 갔다 오셨죠? 마약 이런 거. 그렇지 마약이지. 예, 마약으로 여러 번 다녀오셨는데 하여튼 뭐 전인권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감옥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우리도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조심하십시오. 이 서포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쓴 근데 3번을 간 것도 다 그럼 왕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뭐 거의 그렇죠. 밑보여서 결국 이게 아주 강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면대직은 직접 되면 페이스 투 페이스해서 바로 말을 날리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니까 그 왕 입장에서 얼마나 가스롭겠습니까? 보내버려야지 그러면. 그 보냈죠.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강직한 성품을 닮았구나. 결국 그 아버님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강직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 운명이 결국 세상하고 항상 부딪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생에 파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분이 이제 유배
집에를 가서 네. 쓴 책이 구운몽이란 책인데 구운몽을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실 때 네. 그 홀어머니를 위해서 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이건 뭐 팩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게 이제 예전에 실학파 중에 네.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백과사전을 지었거든요. 네. 그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고 네. 좀 어렵죠. 오주연 문장 전산고. 오주연 문장 전성고 오주연 문장 전산고. 전산고 전산고 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이 외워요 그냥. 오주연 씨는 다 모았다. 뭐 아. 다 모았다. 오주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았다. 뭐 이런 뜻이죠. 음. 거기에 보면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 작품을 지었다. 중국 사신을 갔다가 어머니가 중국 소설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큰일 났다. 네. 어머니가 중국 소설 사오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쓰지 해서 하룻밤 동안에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써서 어머니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효자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전해지는 전해진 이야기인 얘기인 건가? 거고. 그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훈훈한 미담. 그럼 왜 썼다고 보세요, 우리 저 정박님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뭐 어머니를 위로했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는데 네. 뭐 또 하나를 보면 당시 결국 이런 유배 문학의 특징은 임금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해서. 네. 근데 직접 속족에 대해서 어떤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큰 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정치적인 큰 비극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회를 해가지고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전혀 속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읽어보다 보면 뭔가 좀 그런 느낌을 교훈적인 메시지를 이 복선에 많이 깔아놨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맞아. 거기 보면 계속 여자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게 숙종 얘기예요? 그렇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게 본래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 남과 여 있지 않습니까? 네. 남과 여가 임금과 친하의 관계도 해당이 되거든요. 남과 여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은 임금이고 에이. 처첩은 신하들인 거죠. 네. 네, 아니 그렇게도 보통 네.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네네. 그때는 그랬다고. 네네. 아,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말만 하고 네.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를 정도로 네. 약간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좀 써놨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모든 만인의 인정을 받고 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사실은 인생 무상이다. 뭐 일장춘몽이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슬쩍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살짝 계도를 하는 거죠, 뭔가 깨달음을 그래요. 유도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 그저 구운몽의 줄거리를 한번 뭐 아까 우리 정민여님은 뭐 여자만한 얘기라고 했지만 저는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네.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분명히 보긴 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우리 정민현님이 낭낭하게 들려주시면 좋은데 이게 제가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자가 많아서 제가 못할 것 같다고 아까 정영진님이. 다 우리 정민여님 배려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배경은 네. 중국 당나라거든요. 당나라.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누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왜요? 단순하게 중국 사람을 우리가 그림에서 네. 중국 풍경을 상상으로 그리는 그런 그게 아니라 이 소설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좀 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상이라든지 뭐 출세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 이런 걸 다뤘기 때문에 네. 좀 보편성을 더 띠고 있다고 하는데 당나라.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이 김만중이 한국뿐 아니 그 조선뿐 아니라 네. 중국이라는 이런 독자를 염두에 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류 소설이 되리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나중에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중국, 일본에 다 번역이 돼요. 진짜요? 그만큼 인기를. 그 당시에? 예, 예. 그만큼 인기를. 그래요? 예. 그리고 그만큼 이게 어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무의식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갑자기 궁금해요. 당시에 소설이라고 하는 게 네. 양반들 사이에서 막 쓸만한 이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네. 우리 정조 대왕 같은 경우도 문체 반정이라 해가지고 네. 당시 박지원 그 연안 박지원의 그런 글 쓰는 형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네. 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음. 순정한 방식을 안 쓰고 이런 소설 같은 이런 잡스럽게 그리고 되게 이제 꾸중을 하고 네. 좀 뭔가 사회적으로 경고를 줬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소설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작을 소자라고 쓰잖아요. 작은 소설이 예. 그러고 보니까 작은 소자군요. 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잡스럽고 좀 하찮다 이런 뜻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학자는 네. 시를 짓든지 아니면 명문을 지어야지 부를 지어야지 이런 소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시거든요.
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마음을 단련하고 좀 더 네네. 고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소설제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 사실 소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야기가 되려면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미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욕망을 그러니까 자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재미있는 소설이 뭐 야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 이데올로기 아주 근엄하고 네네. 뭐 마음을 수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건. 여학생들은 야설을 보긴 보나? 무조건 보죠. 아니 예전에 하이틴 로맨스 같은 경우 많이 야설 봤잖아요. 봐요. 야설? 팬픽 같은 것도 막 보고. 아, 아니 그 우리 정민현님이 네.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도 봤었어요? 저 많이 봤죠. 매일 봤어요. 매일 밤. 아니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컴퓨터로. 컴퓨터로? 그러니까 저 때는 그 음. 야설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인터넷 세대였으니까 아, 그 연예인들끼리 네. 막 네, 이제 뭐 서로 막 동성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로 동성들 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뭐 H.O.T 막 이렇게 네. 뭐 아. 잭스키스 이렇게 해서 서로 강타와 막 뭐 문희준을 맞아, 서로 연인으로 맞아. 만들었다가 통역 뭐 막 그런 예, 식으로. 그렇게 커플을 만들어서 음. 그렇게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야시시하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아 그런 거를 읽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귀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인터넷 소설 쓰는 그 작가들이. 늑대의 욕인가 그거 뭐 쓰는. 그런 네.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약간 그런 로맨스나 이런 좀 야한 게 나오니까 야, 규현이 요즘 뭐 하는 모르겠네. 성균관대 수시 합격했었잖아요. 아 그 그때 그래요? 그걸로 아 그렇죠. 그래요? 그놈은 멋있었다. 아 맞아. 그러게 돈 꽤 벌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죠. 그게 뭐 소설인데 근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학에서 소설이란 건 뭐냐? 소설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학 양식이죠. 소설하고 이야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설은 이제 이야기하고 다르고 소설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등장한 문학 형식으로 주인공과 세계가 불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소설이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해서 네. 농경 사회 있잖아요. 농경 사회는 이제 계급적인 질서가 네. 부여된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 흔히 말해서 신분 계급 사회고 그다음에 폐쇄적인 사회고 폐쇄돼 있잖아요. 어디 못 돌아다니고 딱 그 중세 유럽을 치면 장원 이런 데서 못 벗어나잖아요. 소작에 하는 양반들 흔히 농노들이.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되는 그게 이제 중세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기서는 소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 로망스라고 하죠. 기사 문학들. 소설하고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뭐냐? 그 세상을 상징하는 가치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신에 의한 대상이 아니라 이제 결국 현세적으로 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이제 폐쇄적인 게 아니라 막 뛰어나가는 거죠. 뛰어나가다 보니까 세상과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계속 항거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파멸하게 되고 그냥 이런 좀 것들이-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네요.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을 뭐 풀어내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결국 소설이라는 걸 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사회 개인과 사회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전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는 맞아. 옛날 이야기들 보면 갈등이 없죠. 나중에 갈등이 있어도 다 결국 그 화해를 위해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나중에 녹아드는 거는데 소설의 세계는 그런 게 없죠. 끝까지 결국은 보면 소설에서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이게 소설이 사실 안 된다고 보죠. 우리 자본주의랑도 연관이 있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대 시민 부르주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네.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소설책을 읽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중간층, 중산층의 향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하여튼 그 줄거리를 네, 얘기하려다 갑자기 좀 얘기가 샜습니다만. 네. 당나라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5 산이 있는데 남악이라고 남쪽에 있는 산을 형산이라고 불렀어요. 네. 형산 연화봉에 육관대사가 이제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강연을 열고 있어요. 근데 동정호 있죠. 우리 동정호 이야기 들어봤죠. 중국의 동정호. 아니요. 우리 호수 정민이 이름이에요. 예, 모르는 거 호수. 빨리 모른다고 그래. 괜히 가만히 있어 저 모르면서. 강 보고 있었잖아요. 정영진 씨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이 동정호가 아주 큰 호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호북 호남 지방 들어봤죠.
호북지방, 호남지방. 네. 호북 호남은 그 호수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인 그렇죠. 거잖아요. 바로 그게 제가 네. 그 동정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아, 호수입니다. 실존한 호수예요? 예. 중국에 그런 큰 호수가 있었. 중국 네. 가봤죠 우리 정민이 안 형님? 가봤어요 저는 중국. 아 그래요? 네. 네. 아 우리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도 되겠구나. 음. 아, 동정호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고 네. 네. 거기 용왕도 이게 참석을 한 거예요. 거기 용왕이 있어요? 네. 워낙 호수가 크니까. 그렇죠. 어, 호수가 크면 바다와 같은 거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육관대사가 네. 이 제자인 성진이 주인공이죠. 성진. 네. 성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성진이가 주인공. 그러니까 이게 성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 성자, 네. 심성할 때 네, 성자, 네. 진은 참진자. 음. 이 성진을 용왕에게 용왕이 이 불법을 들으러 몸소 왔으니까 자기가 고맙다고 제자를 시켜가지고 인사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가고 네. 그때 이제 또 바로 그 옆에 동네 형산에 위부인이라는 선녀가 살고 있어요. 네. 위부인은 예, 선녀. 위부인은 도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도교 아 왜요? 신선 쪽에서 아주 이제 중요시하게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인물인데 이 위부인이 자기 이제 팔순녀를 육관대사에게 또 이제 인사를 하러 보내는 거예요. 팔선녀요? 예. 그 중국집 이름 아닙니까 팔선녀? 그 팔순녀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구운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성진은 남자고 이 팔순녀가 합쳐져서 구가 되는 거죠. 아 한 남자의 8여자예요? 그렇죠. 야, 유토피아네. 이거 진짜 꿈이다. 뭐 하렘이고 내명부가 되겠죠. 팔선녀랑 그러면 성진이랑 쿵짝하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성진이 결국 이제 용왕이 아. 술을 접대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얼큰하게 취해오다가 네. 또 팔순녀도 이제 그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하고 여기 좋은 이제 연화봉을 좀 구경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서로 돌다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돌다리에 만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8대 1로. 예. 네. 성진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 이 선녀들도 또 이게 좋아지니까 이게 자꾸 수작을 서로 하는 거예요. 추파를 서로 던지고. 네네네. 그때 그 팔순녀가 막 뭐 요청을 하거든요. 뭐 좀 무슨 요청? 도력이 높은데 뭐 좀 보여줄 거 없냐니까 성진이 갑자기 요술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마술을 뭐 돌멩이인가 뭐를 꽃으로 만들고 뭐 이러니까 돌멩이를 꽃으로 만들어요? 그런 식의 뭐 요술을 보여주니까. 굳이 8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야 이거는 너무 판타지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팔순녀가 돌고추? 이건 너무 좋은 판타지인 것 같아. 죽지 않는 꽃이. 야 이건 너무 아이, 좋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녹아 있네. 어떤 성적 코드들이. 그렇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지 전 세계적으로. 아이고 갑자기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두 분의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 돌로 고추를 만들면 뭐 아니 빠져나갈 수가 없어. 돌로 저는 꽃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꽃이요? 고추로 들으시구나. 꽃. 네. 플라워요. 네. 아 플라워를 펜프로 우리는 들으시구나. 왜 둘 다 네. 그걸로 펜프로, 네. 알아들은 거지? 뭐 아니 꽃을 뭐하러 만들어요? 선녀 주려고? 네. 꽃보다는 꽃이 낫지. 돌로 꽃을 만드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스톤 플라워. 우리 사상이 음란한가 봐요. 네, 넌 정민현님 진짜 갑자기 거기서 고추가 왜 나옵니까? 아니, 본인도 꽃을. 나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런가 싶었는데 야 진짜 이거 다시 듣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뭘로 들리는지 집에서. 네. 야 돌로 꽃을 만들었다. 네. 그 꽃을 선물했군요. 그래서 서로 이제 희롱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성진이 자기 방에 돌아왔는데 어. 갑자기 마음속에 일진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그렇지. 조정에 나와가지고 큰 벼슬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는 적군들 다 썰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천하의 미녀들을 끼고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 정말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산의 대장부의 일인데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내가 지금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뭐 도 닦는다고 뭐 욕망을 끊어내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이거 뭐 하는 짓일까? 이런 회의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런 회의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자기도 번쩍 드는 거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좀 내가 술도 마시고 아리따운 팔선녀를 보고 나서 내 마음이 흔들렸나 보다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놓고 이제 독경을 하는 거예요. 불경을 네. 막 외우는데 갑자기 이제 육관대사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이제 육관대사가 가서 너 이놈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가 알렸다 된 거예요. 사실 별 죄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좀 봐주지. 혼자 그 팔선녀 만나서 꽃 준 거 이거 갖고 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불제자가 세속적인 그렇죠. 것을 욕망해지는데 탐냈다 이거지. 그렇죠. 마음이 한번 일어나도 이미 그건 죄를 죄를 짓는 깼다 이거죠. 거니까. 아, 이건 너무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네. 이제 염라대왕을 불러가지고 지옥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좀 네. 안 좋은 생각했다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부인도 그 팔순녀를 벌을 줘가지고 또 같이 지옥으로. 팔선녀도 쫓아버려요. 지옥으로 가요? 네. 그럼 위부인은 약간 마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 팔선녀에서 그 거느리는 네, 네. 자기가 맘대로 막 지옥 보내고 이런. 그 거니까. 위부인이 이제 그쪽에서 아주 이제 흔히 말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우리 최고의 어떤 실력자, 도교 그쪽 연합원 그쪽에서 또 다른 실력자니까. 네. 선녀가 아니라 선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선녀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네. 여튼 그래서 9명이 그럼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럼 거기가 천국이지 뭐. 거기서 아니, 만났어? 그 지옥에서 네.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인간 세계로 하계로 추방을 하는 거죠. 하계로. 아, 그래서 성진은 어디로 갔느냐? 저 이제 중국 해남 땅에 네.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성이 양씨고 네. 이름을 이제 소유로 지어지는 거예요. 양소유. 근데 그 양소유가 이름에 담겨진 뜻이 있거든요. 양소유. 양소유. 소유란 게 뭐냐면 잠깐 놀다 오는 거예요. 작을 예, 적을 소자 아. 유자 놀 유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놀 유자는 아닌데 어쨌든 잠깐 놀다 온다는 뜻이 담겨 네네네. 있고 그 지상에 잠시 소풍 온 거죠. 소풍. 네네. 그 양이라는 게 버드나무 양자잖아요. 버들 네. 양자인데 네. 본래 이제 동양에서 네.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게 욕망을 상징하거든요. 버드나무가요? 예. 버드나무 가지가 축축 아래로 늘어져 있죠. 축축 처지잖아요. 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가 물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또 욕망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물 많은 걸 네, 물 많은 습지 땅 이런 거 예, 물가에 심잖아요 버드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웃지 마요 아래쪽 정민현이. 뭐지? 하여튼 이게 참 문제야. 정민여랑 정프로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아니 그거하고 뭐 지옥하고 상관없죠. 이미, 뭐. 이미 여러 번 다녀왔어야지. 매일 밤 다녀오지 지옥을. 갔다 왔나 우리는 이미? 아 버드나무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 이게 양소유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게 참 재미있는 거죠, 그죠? 지상에서 이 사람의 성이 양씨다. 그리고 소유라는 것은 이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욕망. 그 욕망에서 가장 최고봉은 나중에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욕망에서 최고봉은 이제 구몬에서는 성적 욕망으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성애에 대한 욕망.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자, 그래서 이제 양소유라는 이름에 이미 그게 담겨져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양소유가 이제 결국 근데 아버지가 일찍 네. 돌아가시고 네. 근데 머리가 워낙 좋아서 이제 15세에 과거를 보러 갔는데 네. 과거 보러 오는 와중에 벌써부터 이 책을 보면 수염도 안 났다고 나오는데 네. 15살밖에 안 된 양소유가 어디 가서 또 누구의 딸을 진채봉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탁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중에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혼약을 맺는 거예요. 네. 자, 그 이후로 그때 근데 혼약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상경을 해가 과급을 치러 가야 되는데 서울이라고 하면 뭐 중국에서 예, 오는 예, 거죠. 예, 예. 당시는 이게 당나라니까 뭐 당나라 수도 장안쯤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요? 난리가 나서 예, 그 구사량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아. 나오는데 난리가 나서 산에 피신을 간 거예요. 네. 양소유가 그 피신을 갔다가 도사를 만나서 네. 이제 음악을 배우는 거예요. 음률, 퉁소 배우고 이런 네, 거 네, 배우고 네. 가요. 자, 그리고 진채봉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결국 관원에게 잡혀가지고 또 딴 데로 끌려가요. 결국 이제 둘이는 헤어지게 됐죠. 자, 결국 첫애 과거를 못 치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음에 16살 돼가지고 다시 과거를 치러 가다가 기생 개서물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아, 갈 때마다 하나씩 만나는군요. 네, 더 만나가게 됩니다. 그 기생 개서물은 뭐냐면 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오늘 시를 제일 잘 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쏜다. 원나잇 스탠드를 허락하겠다 오. 이렇게 한 아, 거죠. 내 몸을 쏜다. 네, 아 진짜 화끈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제일 이제 시를 잘 쓰니까 오. 개서물과 인연을 맺게 되고 또 개서물은 이런 제안을 해요. 자, 뭐 어차피 나는 정실로 들어갈 생각은 없고 뭐 어차피 첩으로도 만족하는데 내가 원래 아주 내하고 친한 같은 기생계의 친구가 있다.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면 우리가 같이 나눠 가지자. 공유하기로? 공유하자. 그래서 쉐어야 쉐어. 네. 적경홍을 나중에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경홍을 우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굉장히 말을 깨어 해요. 있네. 우와. 그러니까 네. 당연히 양소유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약속을 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기보다 이제 도착을 과거를 했죠. 과거에 보러. 도착했는데 자, 도착했는데
어머니 친척이 그 당시에 도교의 어떤 여자 도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누구를 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자예요? 여자인데 당시 요즘 치면 뭐 교육부 장관의 딸이 아주 인물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만나볼까. 근데 그 여자 정경패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그 여자는 음악을 엄청 좋아한다. 금은고 연주 이런 거.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금은고를 그때 배웠다. 여장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경패를. 여자를 만나려고. 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장까지 하는 거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정경패하고 이제 음악을 막 이제 그 곡을 연주를 하니까 네. 이 정경패가 아주 귀가 좋거든요. 이 곡은 뭘 뜻하고 뭘 뜻하고 다 말해주는데 마지막 곡을 듣다가 정경패가 화가 탁 나는 거예요. 이 왜? 마지막 곡이 남녀간의 은근한 욕망과 애정에 대해서 딱 그런 거 하니까 이거 뭔가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여장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꼰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합급제도 하고 장원급제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유로 하자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정경패 입장에서는 양소유가 자기에게 모욕을 줬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지. 자기 몰래 자기를 그 당시 여자의 얼굴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몰래 여장하고 만났으니까 모욕을 줬으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계집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집종이 가춘운이라고 하는데 이 가춘운을 선녀로 꾸며가지고 양소유를 보내? 유혹해서 잠을 자게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양소유가 또 정경패의 시비라고 하죠. 계집종인 가춘운과 또 인연을 맺는 거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종까지. 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 사람은 뭐 양소유는 출세기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평정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돌아오는 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기생 개소모를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누고 그리고 운우지정을 나눴다고 보니까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개소물이 아니라 개소물이 말한 적경옥이라는 친구. 네, 친구가 된 거죠. 아, 진짜 무슨 황소개구리도 아니고. 자, 그런 연휴에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카운트 잘해 지금 몇 명이나 하나. 지금 6명, 6명이죠. 6명인가요? 5명인가? 한 6명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5명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어 줄 거 아닙니까? 네. 자,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추석에서 어떤 궁녀가 양소연을 보고 나서 부채에다가 자기 시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임금이 우연히 그 시를 보고 나서 이거 누가 썼냐? 음. 그 진채봉이라는 여자를 부른 거예요. 너 뭐냐 이러니까 본래 제가 양소유를 인연을 맺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하찮은 궁녀가 됐고 저 사람은 지금 정말 벼슬이 이제 장관급까지 올랐으니까 내가 참 너무 이 신세가 기고했었다 이러니까 황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황제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네. 난양공주라고. 네. 이 여동생하고 이 오히려 같이 좀 지내게 이렇게 좀 더 승급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뭐 그렇게 하고 뭔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양소유와 만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털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황제의 엄마 황태후가 그때 살아 계셨는데 네. 양소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난양공주가 통소를 잘 부는데 네. 그 난양공주 이름이 이소화라고 해요. 네. 소화라는 게 다 소자 화자가 다 악기 이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소를 잘 부는데 마찬가지로 양소유도 통소를 잘 부니까 네. 얘를 부마로 시켜야겠다. 이렇게 부마로 간택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부마로 간택하는데 양소유가 문제는 난 본래 정경패하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궁중의 법도는 부마가 됐잖아요. 근데 네. 자기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 부인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주를 맞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더 네, 위인 네. 쪽으로 왕실은 해야 일반적인 되는구나. 서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지금 정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실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시키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소연은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물리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옥에도 갇혀요? 이제 톡 되는 거죠. 감히 그 황실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여자 못생겼나? 아니 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죠. 공주 얼굴을 볼 수는 없었죠. 아니 어떻게 공주를 거절하지? 의리의 사나이 양소유. 의리의 사나이가 지금 몇 명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뭐 의리는 지키는 거죠.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 사람 은 네. 지금 보면 다 뭐 자기 친구도 받아달라 받아줄게 다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감옥에 투옥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토번왕 요즘 지금 티베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네. 지킬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양소유가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양소유가 가게 되는 거예요. 대원소가 돼서 출발을 하는데
또 거기 가가지고 이 토본 왕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 이 자객이 양소유에 와서 본래 저는 양소유님을 사모해 왔습니다. 뭐야. 그래서 또 말도 안 돼. 티벳에 있던 자객이 어떻게 워낙 이름이 저 천하의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이러니까 소설이지. 네, 그래서 후일을 기약하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네. 또 거기서 그때 이제 전쟁에서 되게 곤혹스럽게 돼 있는데 꿈에 용왕의 딸 아까 말씀드린 동정호 용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딸이 나타나가지고 백능파라고 하는데 이 양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연을 맺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또 인연을 결국 그렇게 해서 궁궐로 돌아왔는데 자 이 결혼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경패와 결혼을 해야 되고 공주와도 결혼해야 되고 이럴 때 결국 그 공주가 꾀를 내거든요. 공주가 꾀를 내가지고 자 모든 제일 중요한 게 이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혼인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혼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버리면 임금이라고 해서 깨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정경패가 먼저 약속했으니까 네. 정경패가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1부인으로 하고 나는 2부인으로 하자. 그리고 오. 정경패 공주가? 예 그리고 정경패를 네. 그냥 평민이잖아요. 그러면 네. 안 되니까 아 평민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귀족을 귀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귀족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어. 공주를 입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 왕실에서 그래서 1공주로 시켜주고 자기가 2공주 하겠다. 이렇게 오. 그렇게 해서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진채봉이라고 네. 애초에 제일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네네네네. 헤어졌는데 궁궐에 궁녀된. 예, 그걸 다시 또 만나가지고 또 동침하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되고 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찾아가서 노모를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낙양에 들렀다가 아까 말한 기생 2명을 데리고 오고 또 자객이었던 심요영과 용왕의 딸 백능파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처 육첩을 거느리고 이처 육첩. 예. 그냥 8명 다. 그렇죠. 네. 부귀공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생 무상을 느껴가지고 네. 이게 어떨까 이래 하는데 갑자기 어느 외국 스님 호승이라고 하거든요. 저 오랑캐 스님이 찾아와서 문답을 하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니까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구나. 아, 다 꿈이었다. 네.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이게 뭔지 알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대호각성을 하는데 팔순녀도 찾아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관대사의 슬법을 듣거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관대사가 본래 삶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육관대사도 그런 뜻이 있는데 6 육자에다가 볼관자인데 네. 결국 어떤 삶의 어떤 우리가 윤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이라는 것들이 뭐 이런 거란 거예요. 꿈, 환, 몽환, 포영,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개 같다. 아. 그래서 이제 육관이라고 뭐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정말 어떤 뭐 삶의 진면목을 한번 관해라 이래 된 거죠. 결국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9명이죠. 성진과 팔순녀가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으로 들어갔다.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이거를 늙은 홀어머니께 바쳤다는 건 난 인정할 수가 없네. 저도요. 이거는 어머니용은 아니야. 이거는 숙종이네, 숙종. 아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본래 예전에 어머 어떡하라고. 아니 유교사에서 엄마가 가장 너무 큰 게- 외로운 거야, 밤에. 아니 그럼 홀어머니니까. 하여튼 뭐 저는 대리욕구다 대리 충족을 했다. 어머니용으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보니까 이 모든 남자들이 정말 꿈꿀 만한 네.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은 살고 싶은 네. 그런 인생을 그냥 이렇게 써놓으셨네 보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군몽의 성진이라는 사람은 네. 양소유.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양소유라는 것은 하나의 꿈이고 성진이 진짜 리얼 주인공 아니냐 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양소유가 거의 뭐 5분의 4를 그렇죠. 5분 네. 10분의 8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는 양소유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욕망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왜 그때 17세기 말에 유행을 했을까? 이제 임진왜란 병자로만 거치고 나서 신분 사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은 더 오히려 양반이라는 걸 탁 권위를 가지려고 할 때 여자라든지 여인네들이라든지 중산층들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부터 경제가 조금씩 이제 17세기 말부터 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뭔가 읽을 거리라든지 문화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망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사람이 욕망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양소유가 너무너무 이건 모든 남자의 꿈이지 않습니까? 뭐 여자들이 자기 눈길 한 번 주면 다 좋아하고 다 무슨 인연을 소문이 맺으려고. 이미 다 나 있고. 네, 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출장 입상이라 하는데 사움터에 나가면 승리를 거두고 조정에 들어오면 뭐 항상 명재상이 되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뭐 제일 좋은 정말 뭐 부귀 공명과 그리고 남녀간의 어떤 욕망을 다 누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남성의 어떤 욕망을 구현해 주는 거죠. 우리 삶은 찌질한데 이걸 보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구운몽 당시 남자들의 욕망을 거세게 흔들어준 소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네. 잠시 좀 쉬었다가 듣는 분들도 또 힘들어요. 그리고 듣는 분들의 지금 욕망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분들 욕망 좀 해소할 시간 좀 드리고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구운몽 2부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 2부에서 뵙겠습니다.